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요 작성하기와 관련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애초에 이제 설계도가 있었겠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벽돌을 쌓고 철근을 구성하고 하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런 설계도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일기 같은 것들 아주 짧은 걸 단시간에 쓸 때는 사실은 뭐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구성하면서 쓸 수가 있겠지만 100명이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2년, 3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해서 집필을 해서 한두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큰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자기 노하우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써서 재료를 모으게 된다면 다시 그것을 가리고 편집하고 재정리하는 그런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효과적으로 글을 완성하는, 구성하는 어떤 방법 중에서 미리 설계를 하는 어떤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떤 핵심적인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 중에서 개요를 작성하는 능력이 대단히 핵심적인 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일기 쓰기, 감상문 쓰기 뭐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개요 작성 부분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글들은 대체로 이제 큰 규모 글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팀 작업을 하는 거라든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보면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대단히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설계도를 작성하는 건데요. 목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한다. 그리고 개요를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개요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그렇게 개요를 작성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갖춘다. 이런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글을 쓰기 위한 설계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소위 시공사가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개요가 글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개요는 글 전체의 완성된 모습을 담고 있고 뼈대와 골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작성하는 것이 기본 요령이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요는 글의 완성된 모습을 담고 있고 글 전체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것. 당연히 글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책으로 친다면 우리가 책을 고를 때 흔히들 목차, 차례를 보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처럼 책에서의 목차와 같은 역할을 글에서의 어떤 개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건물에서의 설계도 역할을 개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쓰는 사람의 의도를 간결하게 구현한 것, 그리고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는 이 지점에서는 오른쪽으로, 이 지점에서는 200m 앞에서 왼쪽으로, 이 앞에서는 속도가 80km입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개요가 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전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개요이다. 이렇게 개념을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어떤 내용으로 누가 읽을지 어떤 목적으로 쓸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글에 담길 내용들을 재료들을 모아서 개요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개요가 완성되면 그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원고를 쓰는 것,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글쓰기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개요라는 설계도를 통해서 실제로 텍스트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구성이 되는지, 작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전체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 것,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 글 전체의 핵심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이것을 우리는 주제문이라고 하죠. 이 주제문을 중심 문장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네문단 쓰기를 기본적으로 연습을 한다는 거죠. 연습 글감을 네문단 쓰기로 했을 때, 개요는 네문단 쓰기의 설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과 글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문,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개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글의 전체의 설계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원고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설계도가 어떻게 글로 구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요에서의 주제문은 실제로 글을 쓸 때의 제목이 될 수 있을 테고요. 중심 문장 1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 소위 뒷받침 문장들 6개 정도 덧붙여서 첫 번째 문단이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중심 문장 2에다 뒷받침 문장 6개 정도가 구성이 돼서 두 번째 문단이 이루어질 테고요. 중심 문장 세 번째를 구체화하는 6개 정도의 뒷받침 문장들이 더해져서 세 번째 문단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 문장 4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 6개 정도가 하나의 묶음이 되어서 네 번째 문단이 되겠죠. 이렇게 개요의 주제문과 중심문장 1, 2, 3, 4는 실제로 쓰여진 원고에서는 결국 제목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요와 원고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요는 글을 쓰는 글의 어떤 설계도 역할이자, 그리고 원고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안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원고가 완성이 되고 나면 개요는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 원고를 통해서 완성되어 있는 원고를 읽는 과정을 통해서 글 쓴 사람이 무슨 내용을 담고자 했는지를 독자가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독자가 파악한 어떤 중심 내용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작가가 글 쓴 사람이 처음에 구상했던 개요와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요를 잘 작성하고 개요를 설계도로 삼아서 원고를 충실하게 어떤 구성을 했다고 가정하고, 또 그 원고를 독자가 정확하게 잘 이해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개요와 원고는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이런 어떤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개요를 작성해서 원고를 써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개요를 설계도로 삼아서 그것을 안내에 따라서 원고를 작성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과는 좀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각나는 대로 원고를 먼저 만든 다음에 개요를 나중에 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 긴 글을 쓰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설계도를 토대로 하는 것, 지필의 원칙이나 방향,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요와 원고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이죠. 개요와 원고, 실제로 작성된 원고의 관계는 이러하다. 주제문은 제목과 같은 것이겠죠. 중심 문장 1에 살을 덧붙인 것이 첫 번째 문단, 중심 문장 2에 살을 덧붙인 것이 두 번째 문단, 중심 문장 3에 살을 덧붙인 것이 세 번째 문단, 중심 문장 4에 살을 덧붙인 것이 네 번째 문단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니까 개요만 보면 우리는 글 전체의 내용을, 글 전체가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심 문장 4개와 주제문 하나, 그래서 총 5개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글 전체의 모습을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고는 주제문으로 제목을 삼고 첫 번째 중심 문장의 5개, 6개 정도의 뒷받침 문장을 붙여서 첫 번째 문단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표용 슬라이드로 만약에 만든다면 제목 슬라이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각각 한 개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총 5개 정도의 슬라이드로 이 내용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서 개요와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로 구성하는 이런 문자 텍스트로 구성하는 또 원고와 그리고 이걸 만약에 발표 슬라이드로 만들 때 슬라이드의 개수가 문단의 개수와 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개요는 문장 나열식 개요와 이런 단어 나열식, 소위 메모식 개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기술하는 그런 개요의 어떤 형식을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문장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기술하게 되면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기에도 더 쉬워지고 개요의 문장이 곧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니까 개요의 문장을 그대로 원고를 쓸 때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 효율이 훨씬 높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개요 작성을 글을 잘 쓰는 사람들 혹은 글쓰기를 할 때 누구나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개요 작성을 할 때의 장점은 작가의 의도대로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미 전체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아이디어 단계에 아이디어를 붙여가해서 조직화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원고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의 흐름이라든지 내용을 다 생각하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어떤 전략에 따른다면 실제로 이제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는 한 문단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써도 되고 그게 또 각 문단에서 핵심어들을 미리 만약에 준비를 해둔다면 한 문장만 집중해서 써도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봐도 한 개 문단 정도만 생각의 범위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기억 부담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는 노동의 강도가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다 한눈으로 보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내용을 반복하거나 하는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미리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글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는 한 문단 쓰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글을 빨리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한 문단에만 집중하고 문단을 반복하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글쓰기의 시간과 노동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것, 노동의 강도를 줄이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좀 더 부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개요가 완성이 되고 그 개요를 토대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소위 기둥을 채우듯이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을 미리 이렇게 위치를 잡아두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기 쓸 때 좀 첫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장의 순서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제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개요를 먼저 작성해서 중심 문장들을 위치를 미리 잡고 뒷받침 문장들을 중심 문장에 이어 쓰는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첫 번째 문단부터 쓸 필요 없이 필요하다면 네 번째 문단을 먼저 쓰고 두 번째 문단을 쓰고 세 번째 문단을 쓰고 첫 번째 문단을 쓰고 이렇게 순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슬라이드를 5개를 만들어서 한 개의 발표를 만들 때 슬라이드를 각각 만들어서 순서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개요를 활용하게 되면 원고를 쓸 때도 꼭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효율이 있고요. 또 4명이 만약에 쓴다면 각 4명이 동시에 써서 4개를 연결하면 한 개의 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단히 글쓰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 개요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작업의 효율을 대단히 높여주는 것이 개요를 활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자라는 내용이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려고 할 때 우리는 개요를 어떻게 작성할까라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쓴 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분석해서 그러니까 한 분반의 자기소개서 전체를 조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5, 6명 정도의 한 그룹의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를 분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시는 그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발견한 어떤 특징들입니다. 문장이 길어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주제 또는 핵심어와 그리고 본문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자기소개서도 있더라. 그리고 문장을 쓸 때 불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 한편 자신의 어떤 참신한 면모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한편 또 자신의 포부를 달성하려는 계획이 부실하고 단지 포부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개선책을 어떻게 제시할까라는 것을 예시 2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요령이죠. 예시 1은 실제로 작성된 어떤 자기소개서에서 발견했던 장단점들이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요령으로 삼자면 예시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게 문장을 간결하게 쓴다. 문장을 간결하게 쓴다.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앞뒤가 일관되게 쓴다. 일관성, 간결성 이런 거였죠. 불필요한 정보를 삼가하고 중복되는 것을 삭제한다.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작성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신의 장점이나 개성이 잘 드러나게 쓴다. 그리고 개성이 핵심어가 될 수 있겠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핵심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일관되고 또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 개성을 살리게 하는 것,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어떤 요령 내지 지침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주제문으로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일까? 그죠? 주제문은 그 글 전체의 핵심어가 포함이 되고
글 전체를 대표하는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서형 문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죠. 봉사 경험을 다해보면, 봉사 경험을 살린다면 해외 봉사 단체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독자에게 묻는 형식으로 주제문을 만들지는 않죠. 주제문은 자신의 어떤 의견,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이 서술형, 평서형 문장으로 기술된다.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 경험을 살려서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나를 소개하는 문장, 나를 소개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떤 것이 될까? 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시 5번과 6번의 경우를 보면요. 배가 아프다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소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으면 되겠다는 것이 대책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화제를 먹게 되면 배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와 전망, 이런 형식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사회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상관없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어떤 글들은 모두 이런 형식의 어떤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은 원인을 찾고 그 원인과 짝이 되게 대책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획을 구성하고 글의 전체적인 형태가 이런 형식을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하고 핵심은 당연히 대책이 되겠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 비가 너무 자주 오고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서 하는 것.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현상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제시하는 형식, 이것이 원인과 대책이 짝을 이루는 형식이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포맷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랫배가 아프다. 그 소화불량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소화제를 먹어야 한다. 통증이 진정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주제문은 소화제를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화불량에는 소화제를 먹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문이 될 테고,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원인은 소화불량, 그리고 대책은 소화제, 이렇게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랫배가 아프니까 이것은 아랫배가 똑같이 아픈 현상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변비 때문에 통증이 온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소화제가 아니라 관장이라든지 이런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내려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즉시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원인과 대책의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 배가 아프다는 현상에 대해서도 원인이 소화불량인가 변비인가에 따라서 대책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그것과 맞춤형 대책, 처방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예율을 작성하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부합하겠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역시 대책이 전체의 핵심어가 되는 거니까 변비에는 관장이 특효다, 이렇게 주제문,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주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와 관련된 것이 예시 8회에 나와 있는 개요 모형입니다. 자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계획의 기본적인 폼 중에 하나인데요. 주장을 할 근거대로 주장하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글쓰기 대회가 열린다는 어떤 에 대해서 나는 철수를 우리 대표로 추천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그 철수를 추천한 이유가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했고 글쓰기 과목에서도 A학점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글쓰기 대회에 우리 대표로 철수가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이 다른 사람의 이 주장이 공감해서 이 주장이 채택될 수 있게 되려면 이 근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면 되겠죠. 그래서 대학생 글쓰기 대회 철수를 추천한다. 주장하는 글에서는 주장하는 어떤 내용이 그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수가 글쓰기 공모전에서도 수상했고 글쓰기 과목에서 A를 받았다, 이런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철수가 예쁘잖아, 철수가 달리기를 잘하잖아, 철수가 밥을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철수를 글쓰기 대표로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밥을 잘 먹는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글쓰기 능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약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주장을 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한다. 그리고 어떤 사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게 맞는 맞춤형 대책을 제시한다. 이런 형식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원고를 작성하는 그런 형식을 하나의 포맷으로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4개의 문단으로 구성하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밑 아래에 있는 것과 같고요. 이 글의 제목이 회계 전문가, 더불어 사는 삶,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계획에서 주제문은 무엇이 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대학 시절, 두 번째 내용이 대학 시절의 어떤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졸업 이후의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두 문단, 졸업 이후에 두 문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요건들이, 업무와 관련된 어떤 요건들이 책임감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화, 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 대학에서 경영학과 국제무역 분야를 전공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문은 이 글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요에서 주제문은 이 글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구성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업무 능력, 경영과 국제무역 분야, 그리고 회계사와 관련된 업무 능력과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핵심어이니까 그런 걸로 구성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 아까 이 글의 제목, 실제로 원고를 쓸 때 이 글의 제목은 회계 전문가 더불어 사는 삶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제문이 곧 제목과 핵심어가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니까 개요에서의 주제문이 실제로 원고를 썼을 때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주제문은 회계 전문가로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방법, 제목이 원고 쓸 때 제목이 나왔으니까 제목이 곧 주제문이니까 그냥 회계 전문가로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렇게 바로 완성할 수도 있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들로 주제문을 잡아도 되니까 경영학과 국제무역 회계사, 이게 회계 전문가로서 일하고자 한다는 내용이고, 봉사활동, 재능기부, 이런 것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주제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요와 실제로 원고를 작성된 원고의 어떤 관계, 개요가 설계도로서의 어떤 위치, 개요와 실제로 완성된 원고 간의 어떤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어떤 사용제도와 관련해서 주제문을 쓰려고 한다. 주장하는 거이겠죠.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누구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이 만약에 난다면 그건 정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종신형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사형제도는 종신형 등으로 대체되어서 사형제도 자체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사형제도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주제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근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혹시라도 오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제 표현, 제목 정하기에 관한 설명인데요. 3개 혹은 4개의 문장으로 주제문을 작성해보자. 중심 문장을 구성하고 주제문을 작성해보자. 제목은 글 전체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며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제목을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여 주제를 더 축약하여 그런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죠? 그 제목의 역할과 관련된 거네요. 그래서 글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글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내용 하나를 주제문으로 삼고, 그렇죠. 그것을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각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담으면 되겠죠. 네,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한다. 그래서 환경 오염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 환경 오염이 삶의 터전을 파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점점점 소위 주제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환경 오염이 삶의 터전을 파괴하게 된다, 이렇게 주제문을 작성할 수 있겠죠. 똑같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란 소위 가주제, 넓은 주제를 잡았을 때 환경은 참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에게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좋은 환경이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한다. 이렇게 점점점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했을 때의 주제문은 좋은 환경이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한다. 뭐 이렇게 주제문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거는 주제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제문을 잡는 방법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제시하는 그런 거죠.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플 때 대책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촌 형이 땅을 샀고 뭐 친구가 빌딩을 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배가 아플 경우에는 마음을 곱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글을 쓸 일이 흔치는 않겠지만 계율을 구성하는 어떤 논리 구조 같은 것들을 연습해보는 그런 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대책과 관련된 것인데요. 주제문이 방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렇게 된다면 대책은 방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어떤 원인들이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현상이 절도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출입문 관리가 좀 허술하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대책이 방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출입문 관리가 허술하다, 뭐 CCTV가 없다, 뭐 순찰 코스에서 빠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개요를 학생들이 작성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4개의 문단으로 해라. 지금 5개의 문단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1개를 줄이고, 또 그 중심 문장을 핵심만으로 더 간결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라. 행위나 태도 같은 것들은 생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4번째, 대중매체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알리고 강조한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행위들이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할 필요가 있겠다. 뭐에 대해서 강조한다. 뭐에 대해서 뭐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개요를 할 때 그 내용이 아니니까 생략해도 된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간결하게 하고 문장 표현을 더 핵심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하는 것이 개요를 구성하는 기본 요령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MIT 학생들이 동국대학을 방문한다. 원수가 미인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원수는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한다. 행사 진행자로 원수를 추천한다. 주장하는 거죠. MIT 학생들이 환영행사의 사회자로 원수가 적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원수를 추천한 이유가 미인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근거로 들어서 추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들이 설득력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선수는 미인대회에서도 상을 받았지만 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선수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또 예를 들면 선수는 영어를 잘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을 뭐 캐나다에서 보냈다. 이렇게 그게 그런 경험으로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한다면 선수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두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문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상이 있을 때 원인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개요 작성 연습을 했는데요. 원인과 대책이 짝이 되도록 그렇게 간결하게 개요를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등록금을 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 뭐 반값 등록금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등록금보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라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금을 더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은 등록금을 유지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하고 그 생각,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서 메뉴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네. 본인이 직접 정한 어떤 넓은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글의 중심 방향, 내용이나 방향을 정하고 아래 조건을 고려해서 주제문을 한번 작성해 보자 하는 거죠. 주제문의 어떤 완결된 형태의 평서형 문장 하나로 쓴다. 그리고 중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쓴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쓴다. 그쵸. 이런 요건들을 갖춰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라든지 대학에서의 등록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제문을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